1975년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곳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코닥이었습니다. 그 코닥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2004년 아이폰보다 3년이나 먼저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시제품을 완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핀란드 노키아. 지금은 휴대폰을 만들지 않는 이름입니다. 2000년 넷플릭스가 5천만 달러의 지분을 넘기려 했을 때 살 수 있었던 쪽은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사라진 쪽도 블록버스터였습니다. 미래의 기회를 먼저 쥐었던 쪽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코닥은 2012년, 블록버스터는 2011년에 파산했고 노키아는 전성기 시총의 7% 가격에 팔렸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리고 지금 같은 법칙이 한 회사에서 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나이키입니다. 왜 미래의 기회를 먼저 쥐었던 기업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왜 나이키가 그 다음 주인공이라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왜 미래를 먼저 쥐었던 기업이 그 미래를 스스로 묻었을까요? 1975년 디지털 카메라 개발 이후 4년 뒤 1979년에 코닥 내부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2010년이 되면 사진 시장이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전망이었습니다. 날짜까지 박힌 예언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이 보고서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원은 여전히 필름 쪽으로 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코닥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980년대 코닥은 필름 한 통이 팔릴 때마다 인화지가 팔리고 약품이 팔리고 현상소 기계가 팔리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진 한 장을 찍으면 코닥은 4번 돈을 버는 셈이었습니다. 자, 이 구조에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카메라는 이 맞물림을 통째로 끊어내는 물건이었습니다. 필름도 인화지도 현상 약품도 필요 없었습니다. 경영진의 눈에 디지털은 신성장 동력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주력 사업을 겨눈 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하되 출시는 늦추고 주력 마케팅은 필름에 쏟는 전략이 선택되었습니다. 당장 수천억이 들어오는 현금줄을 스스로 끊을 경영진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수익이 크면 클수록 그 수익에 손을 대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1998년 일본 카메라 기업들이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필름 수요는 그해부터 꺾였고 한번 꺾인 곡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코닥은 뒤늦게 디지털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필름에서 벌던 단위당 이익은 디지털에서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체력은 필름 시대 사이즈에 맞춰져 있었고 디지털의 이익 구조로는 그 몸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코닥은 자신들이 37년 전에 만든 바로 그 기술에 의해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못 막은 겁니다. 만약 1979년 그 보고서를 받은 순간 주력 사업을 바꾸는 결정, 이른바 피벗을 단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코닥 클라우드에 사진을 저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코닥 한 곳의 일로 끝났다면 오늘 영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대륙, 전혀 다른 산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2004년 노키아의 모든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그해 핀란드 연구소에서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하는 스마트폰 시제품이 완성됩니다. 인터넷이 열리고 앱 비슷한 것이 구동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작하는 물건이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될 기기보다 3년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출시를 막았습니다.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코닥과 닮아 있었습니다.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것. 당시 노키아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쥐고 있었고 피처폰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로 팔렸습니다. 반면 이 새로운 기기는 배터리, 통신망, 앱 생태계 문제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임원회의 테이블에서 볼 때 확실한 매출을 두고 불확실한 실험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8년 노키아는 여전히 세계 시장 41.1%의 1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왕자는 그대로였지만 여기서부터 속도가 이상해집니다. 2009년 스마트폰 판도가 뒤집히기 시작하고 2012년 노키아의 세계 점유율은 8.2%까지 추락합니다. 4년 사이 시장의 3분의 2가 사라진 겁니다. 전성기 1천억 달러에 이르던 시총은 72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습니다. 전성기의 7% 남짓한 가격이었습니다.
수익이 보이지 않는 쪽은 아무리 먼저 봤어도 손대지 못합니다. 3년 먼저라니. 돌이켜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5천만 달러. 지금 보면 헐값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2000년 블록버스터에게 넷플릭스 창업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안은 5천만 달러의 지분 49%를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거절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오늘날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대신 말해줍니다. 당시 블록버스터 입장에서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눈앞에서 돈이 돌고 있는데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는 실체 없는 이야기에 몇천만 달러를 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블록버스터는 이후에도 성장했습니다. 2004년 매출은 61억 달러, 매장 수는 9,200개까지 불어났습니다. 그 판단이 당장은 옳아 보였던 겁니다. 코닥이 필름 공장을 지키려 한 것, 노키아가 피처폰 생산 라인을 지키려 한 것, 블록버스터가 매장 네트워크를 지키려 한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산업에서 일어났지만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2011년 블록버스터는 파산합니다. 자, 이쯤 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세 기업 모두 신기술을 먼저 봤습니다. 세 기업 모두 위기를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세 기업 모두 기존 수익 구조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1997년 저서 혁신기업의 딜레마에서 이 현상을 이론으로 정리해둔 바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성공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외면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기존 고객과 수익원을 지키는 것이 그 순간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흔히 우리는 이런 기업 실패를 경영진이 멍청해서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텐슨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경영진이 멍청한 게 아니라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경영진 자리에 있었다면 다르게 결정했을 확신이 있으신가요? 당장 수천억이 들어오는 사업을 스스로 절반으로 줄이고 10분의 1 마진밖에 안 되는 신규 시장에 자원을 옮기는 결정. 분기 실적과 주주 압박을 받으면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CEO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성공한 기업에 집중된 수익 구조가 그대로 그 기업의 족쇄가 됩니다. 강자의 자원이 곧 족쇄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한 곳에서 지금 작동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발장 안에 있을지 모르는 브랜드 나이키입니다. 2019년 11월 나이키가 한 가지 선언을 내놓습니다. 아마존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 그리고 2021년까지 도매 파트너의 50% 이상을 끊었습니다. 풋라커, DSW, 메이시스. 우리가 나이키를 사러 가던 그 매장들이 공급량이 줄어든 채로 남겨졌습니다. 풋라커는 한때 매출의 75%를 나이키에 의존하던 회사였습니다. 나이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중간 유통을 빼면 마진이 더 커진다. 소비자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준다. 이른바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 D2C입니다. 이 논리는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나이키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진 힘이 유통 채널보다 강하다는 것. 그동안은 그 전제가 맞았습니다. 나이키 로고 하나로 매장에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논리가 코닥이 우리 필름만이 진짜 사진이다 라고 믿은 것, 노키아가 우리 피처폰만이 최고의 전화기다라고 믿은 것과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자기 수익 구조의 핵심 축이 영원할 거라는 전제죠. 그런데 3년 만에 왜 돌아왔을까요? 2023년 나이키는 풋라커, DSW, 메이시스와 재협력을 선언합니다. 끊었던 관계를 다시 잇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사이 시장에서 조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호카, 올러닝, 뉴발란스. 나이키가 매장에서 사라진 그 자리에 이 신흥 브랜드들이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는 나이키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브랜드를 신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나이키의 직접 판매 채널은 어떻게 됐는가? 2024에서 25회계 연도 나이키 매출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디지털 매출만 보면 20%가 빠졌습니다. 시총은 하루에 280억 달러가 증발한 날도 있었습니다. 업계 분석 중에는 지금 나이키 상황을 도망쳤다가 기어 들어가는 구조로 정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1998년 이후 코닥이 디지털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그림과 구조적으로 같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키는 끊었던 수도꼭지를 다시 열고 있지만 그 사이 파이프 안에 이미 다른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력은 여전히 전성기 사이즈에 맞춰져 있습니다. 코닥이 디지털 이익으로
필름 시대의 몸집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이키도 지금 같은 구조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피벗에 성공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후지필름. 코닥과 같은 해 같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후지는 필름 기술에서 추출한 소재 기술을 화장품, 의약품, 디스플레이 소재 쪽으로 완전히 돌렸습니다. 지금 후지필름의 주력 사업은 사진이 아닙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합니다. 노키아 인수로 72억 달러를 날린 뒤 사티아 나델라 CEO가 선택한 방향은 클라우드였습니다. 윈도우라는 기존 자산에 집착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은 3조 달러 수준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전성기의 자산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버릴 준비를 했다는 것. 크리스텐슨의 딜레마를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나이키가 2019년 도매 단절을 하지 않고 도매와 D2C를 함께 끌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호카와 올러닝이 빈 선반을 채우기 전에 나이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풀라커 진열대에 한 칸이 비어 있지 않았을 테고 우리가 다른 브랜드 신발을 들고 매장을 나오는 일도 줄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 그들이 돌아가려는 길이 이미 좁아져 있다는 사실만 확실합니다. 잘 되는 중이라는 신호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실패한 기업을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저 사람들이 뭔가 놓쳤다입니다. 오늘의 세 가지 사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나이키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정반대입니다. 놓친 게 아닙니다. 너무 잘 보였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가장 단단해 보이는 현금줄이 가장 먼저 벨 것을 허락하지 않는 족쇄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닥 경영진도 노키아 임원도 블록버스터 이사회도 한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느 회의실에서 이건 우리 핵심이라 못 건드립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한 문장이 조금 다르게 들릴지도 모릅니다.